사실 아주 웃긴 거예요. 에도 시대 때 광산은 그거는 뭐 아름다운 역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유네스코를 등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온다라고 했는데 방금 저기 개도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역사라는 게 아름다운 부분 뚝 끊어서 있고 그 뒤에 갑자기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광산에 있던 그게 어디 갔겠어요? 그 인프라라든가 거기에 쌓여 있는 문화, 사람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돼 가지고 그게 결국에 일제 시대 때까지 온 거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고 이런 건데 이걸 앞부분만 뚝 떼가지고 뭐 등재를 할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아까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어불성설인 거죠. 역사는 그렇게 단절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절대로. 네. 대역죄인이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역사 뉴스 집중 토론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태왕님,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태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집중 토론은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인데요. 오늘 떴던 기사를 보니까 그 일본 정부에서 이거 세계유산 등재를 이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도광산이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도광산 위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사도광산은 그 일본 나카타현 그 본섬이 이제 혼슈섬에 있는데 그 우리나라 지도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 섬이 이제 그 여기에서 금과 은 같은 그런 그 광석이 많이 발견돼서 일찍이 광산으로 이제 개발됐던 그런 곳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그 한국 한반도에서 이 사도섬으로 건너가는 그런 경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금 이제 신청했던 기타자와 유적군이거든요. 그 옆에 보이는 산이 있는데 산의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금광을 파고 들어간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섬은 산에 있는 광산을 이제 파가지고 그걸로 이제 금을 획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실제 그 산을 파고 들어간 그 갱도의 모습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 사도광산의 역사를 좀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사도광산은 공식 이제 일본 정부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을 때 그 쓰고자 하는 공식 명칭은 금을 중심으로 한 사도광산 유산군. 그러니까 전체 이 사도광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유적지를 그 유적군으로 유산군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이제 등재를 신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400년 동안 가동된 일본 최대의 금은산이라고 하고요. 이 각 시대별로 유적과 간사한 마을들이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특히 메이지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산업유산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1542년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배하던 시절에 여기서 은광산이 처음 채굴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 때도 여기 그 은 생산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부에서 요구해가지고 그 전비로 실제 사용됐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601년부터는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 1896년에는 그 전범 기업으로 유명한 미쓰비시 합자회사가 이 사도광산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9년 2월부터 조선인 노동자들이 동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대 들어서 태평양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여기서 채굴된 금을 가지고 전비로 실제 사용됐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사도광산 역사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 사도광산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논란의 핵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옆에 있는 사진이 조선인 이제 광부가 그 썼던 그런 사용 내역서,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는 그런 건데 여기 기록은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받았던 금액을 공동 위탁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에서 관리하는 그런 증거물이 실제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여기서 사도광산에 동원됐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썼던 수첩에서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일수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 근무했던 어떤 그런 증거물로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을 보면
이 강제 동원됐던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탈출을 시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지금 현재도 계속 그 조사 중이라 1,100명에서 1,500명 정도 동원됐다라는 기록이 지금 현재는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거의 10% 정도가 이 탈출에 성공했으니까 실패한 경우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이 그 고된 노동에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노동을 했으면 그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명분의 어떤 임금 자체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다 그 비용을 처리를 회사에 위탁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명목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왔을 때 들어갔던 교통비용, 관리비용, 그 다음에 그 광산을 할 때 쓰는 도구 비용, 그 다음에 각종 명목의 보험금. 그러니까 실제 조선인들이 그 강제 동원이 되지 않았으면 쓰지도 않을 돈인데 또 불구하고 그 명목으로 이 돈을 굉장히 임금을 이제 회사나 정부 측에 일본 정부 측에서 갈취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방 이후에 이 조선 노동자들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일본에 정착을 했는데 이 금액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요. 결국 이 문제는 이 강제 동원 자체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산에서 일했던 분들 대다수가 이제 광산에 있었던 그 직업병인 진폐병이라 해가지고 폐가 이제 굳어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려가지고 대다수가 이제 노년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좀 쟁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쟁점은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런 어떤 강제로 동원됐던 사실, 그 다음에 임금 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은폐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2015년에 있었던 군함도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본 정부에서 군함도 등재를 하려고 했었을 때 한국 정부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 등재를 하는 거를 이제 하고 난 후에는 충분히 그 강제 동원했던 그 증거 자료들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사도광산이 이게 등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그 사안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쟁점 문제는 이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한국, 북한, 중국 등 그 당시 이제 강제 동원에 실제 연루되었던 그 국가들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걸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과거사에 대한 어떤 충분한 사과 내지 반성을 기반으로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외교적 결례를 지금 현재 범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쟁점은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의 어떤 우경화, 심화 모습을 노골적으로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베가 이제 전 수상이었잖아요. 전 총리였는데 아베가 뒷선에서 이 유산을 추진하라고 정부 측에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를 중심으로 한 우경화 세력들이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관찰된다면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쟁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패널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질문이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요 사도광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징용 논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군함도랑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함도 논란이랑은 좀 역사적인 맥락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도광산, 군함도는 정말로 이제 근대 시기, 특히 일제강점기 시기에 개발되고 1960년대까지 이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도광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상식 한에서는 에도 시대 때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메이지 유신 때 특히 많이 개발이 됐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까지 가고 그 시기에 이제 우리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맥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사도광산이 에도 시대나 이런 시대에도 조금 더 개발됐거나 뭐 어떻게 운영됐다라든가 여기랑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해 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일본 정부 측에서 내세우는 이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치가 그 아까 설명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어떤 그 광산 개발의 흔적을 온전히 잘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걸 메이지 시대, 그다음 그 앞 시기인 에도 시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북한사님이 그 질문해 주셨던 앞 시기에 그런 그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그 에도 정부에 여기서 팠던 금, 은 이런 굉장히 가치 높은 광물을 이제 항구로 이게 여기가 섬이잖아요. 그래서 항구로 옮기는 과정에서 봉행식 의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게 잘 전달되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 그런 행사가 굉장히 지금도 최근까지도 그 축제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아마 앞 시기에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의례, 그 다음에 그 에도 정부의 이 어떤 그 광산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런 게 강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 군함도 얘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우리가 이전에 군함도를 우리가 이제 일본이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타협안으로 많이들 이야기한 게 군함도의 강제징용의 역사를 알려준다는 그런 뭐 시설이나 안내를 한다고 약속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뉴스도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어 이런 약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향후 유네스코에 이런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불이익 같은 건 없는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뭐 일단 그 네. 유네스코 측에서는 그 되도록이면 이제 주변 국가의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유산을 등재하는 걸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취하고 있는 그 모션이 공동 등재. 예를 들어 지금 고구려 우리나라의 사례를 빗대어 보면 그 고구려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하고 그 북한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 문화유산이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둘러싸고 중국에서는 이제 고구려를 이제 자국사라고 주장하고 북한에서는 또 고구려는 우리 옛 선조의 역사다라 해가지고 서로 굉장히 좀 등재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네스코 측에서는 그 둘 국가의 공동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를 권유를 해가지고 진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어느 국가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이렇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논란이 터지면 결국은 서로 국가 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국가 간에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봐서 좀 좋은 방향으로 그 진행을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해라라는 식의 어떤 공고 정도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뭐 등재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거나 너희들이 이걸 이행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등재를 취소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강제력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등재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선왕릉 기사에서도 많이 살펴봤죠. 그 주변 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정도로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형격히 떨어졌을 때 이럴 때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 등재를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그 수정할 수 있는 그 기한을 주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쉽지는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유네스코라는 그 기구 자체가 뭔가 지금 유엔처럼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징계를 내리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영향력이나 파워를 가진 기구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사실상 그냥 문화적인 외교의 각축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까 그 짧게 그 뉴스 소개할 때도 이집트
그 신전을 복원하는 거를 한국 정부가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제 유네스코 내년에 가야고분군 등재할 때 좀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이런 식의 당부를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 외교를 통해서 자기 편을 계속 끌어들이고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이었다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이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꼭 유네스코 등재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그런 데서 훨씬 외교적으로 앞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 일본이 여전히 그 문화외교에서 앞서 있는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유네스코가 뭔가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나마 이제 군함도에서 그렇게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라라는 권고가 나온 정도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이 문화 외교력이 올라온 성과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거 그냥 일본이 무시하고 있어도 아직 별 문제가 없는 걸 봐서는 이 경우도 우리가 좀 아직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외교부,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걸 비판을 했어요. 한국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정말 지금 끄떡도 없이 지금 추진하겠다 결정이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한국의 반발 자체가 일본 정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압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일본 정부였는지 아니면은 그 사도 섬이 속해 있는 니가타 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쪽에서 이제 그런 강제동원이 문제가 된다면 근대 이후의 광산 유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하고 대신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보편성이 인정되는 에도 시대의 광산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북한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도 시대부터 근대까지 다 포함하는 것보다도 또 그런 방안들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저거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사도 섬에 있는 광산 유적지, 문화 유적에 대한 관광 상품들을 딱 이렇게 보면 뭐 에도 시기 코스 해가지고 뭐 900엔 그렇게 하고 메이지 이후 근대 시기에 대한 코스 900엔 그리고 같이 볼 수 있는 코스 1400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광 상품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를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는 거는 이런 식으로 관광 자원을 더 크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판단이 드는데 뭐 그러면 자기들이 에도 시대만 등재를 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계유산 등재 이득은 근대 시기에 광산 유적지에 대한 관광도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더 많이 해나가야 되고 뭐 유네스코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 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가 없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아름다운 부분은 막 강조하고 자기들이 은폐하고 싶은 거는 삭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도광산도 사실은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역사성이 중요한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딱 도려내버리고 아름다운 부분,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내세워가지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재나 역사적인 어떤 문제에서 굉장히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 측의 어떤 그런 대응이 조금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에도 시대의 그런
광산에서 뭐 에도 정부로, 에도 중앙정부, 그 도쿄에 있는 도쿠가와 막부로 이제 금을 보내는 그런 의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선에서 뭐 청으로 조공을 보내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또 관련된 책을 지금 하나 펼쳐서 보고 있는데, 어, 이때 당시에 광산 개발이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막부에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천하의 산이라는 그런 원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 금광산이라고 하는 거는 번의 산이 아니라 막부가 다스리고 있는 천하의 산이기 때문에 막부의 재정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들을 막부에서 계속 피면서 이 광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억지스럽지만 크게 보면 막부가 번 정부를 약탈하고 착취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멀리 건너뛰어서 1940년대에 총동원 체제까지 이어지는 이런 광산 개발의 긴 역사가 약탈의 역사로 이어지는 이런 긴 역사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그거를 뚝 잘라서 애도시된 이런 아름다운 광산 개발이 있었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도 궤도님 의견이 아주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아주 웃긴 거예요. 에도 시대 때 광산은 그거는 뭐 아름다운 역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유네스코를 등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온다라고 했는데 방금 저기 궤도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역사라는 게 아름다운 부분 뚝 끊어서 있고 그 뒤에 갑자기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광산에 있던 그게 어디 갔겠어요? 그 인프라라든가 거기에 쌓여 있는 문화, 사람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돼 가지고 그게 결국에 일제 시대 때까지 온 거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고 이런 건데 이걸 앞부분만 뚝 떼가지고 뭐 등재를 할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아까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어불성설인 거죠. 역사는 그렇게 단절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절대로. 네. 그래서 저도 궤도님 의견이 아주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민간인 단체에서도 그렇고 계속 인지를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군함도랑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한 게 군함도 문제는 정말로 온전하게 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만 건드릴 수도 있는 딱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전사까지도 같이 보면서 조금 뭐랄까 역사적 깊이를 가지고 같이 건드려 나가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좀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태왕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뉴스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만 보면은 마치 제2의 군함도 이런 것들만 너무 좀 물론 이제 그거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만 너무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역사학도로서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그래서 전략을 짤 때 지금 일본이 이 사도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문화유산은 결국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와 문화 역사의 공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세운 어떤 그런 그 이념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일본으로부터 어떤 그런 강제징용되고 피해를 입고 약탈당한 어떤 그런 어두운 역사들을 강조하니까 일본 측에서 우린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해버리면 사실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계문화유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 논리 자체가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나 가치와 과연 그게 부합하느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런 그 논리로서 반박을 해버리면 일본 입장에서 사실 그거를 해명을 하지 못하면 우스갯소리가 돼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국사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도 물론 어떤 측면에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선 어떤 세계 인류의 어떤 역사 문화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좀 넓게 바라보고 대응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 더 폭넓은 어떤 그런 그 생각 속에서 반박을 하면 일본에 충분히 어떤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의견을 주신 패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결국 핵심은
일본이 과거 문제를 대할 때 좋은 것만 기억할지 아니면은 안 좋았던 것도 책임 있게 함께 기억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역사 뉴스 집중 토론이었습니다.